옷 한 벌 버렸더니 자식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옷장 문 여는 게 두려웠던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문만 열면 옷이 쏟아지고 현관 들어설 때마다 숨이 막히고 30년 쌓인 짐들 사이에서 저는 집이 아니라 짐창고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제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언니, 이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 숨쉴 공간이 없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세대 10명 중 8명이 집안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나이 들수록 집만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도 짐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걱정, 혼자 남을까 하는 불안, 서운한 사람들, 아플까봐 두려운 마음. 이 보이지 않는 짐들이 우리를 더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옷 한 벌 버렸을 뿐인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물건을 비우니까 자식 걱정도 줄고 혼자 있는 시간도 편안해지고 서운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레 정리됐어요. 집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것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만들어지는 변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물건 버리기부터 시작한 홀가분함. 67세 김순자 씨는 작년 봄에 허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방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이불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용이라고 챙겨둔 건데 손님이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옆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상자째 쌓여 있고 또 그 옆엔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비닐봉지며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순자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리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 목소리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오늘 하나만 버려봐. 딱 하나만. 순자 씨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게 될까? 다음 날 순자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불 한 채 버렸어. 근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그렇게 시작된 게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하나씩 버리다가 나중엔 쓰레기 봉투 하나씩 채워서 내놓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순자 씨가 제 집에 놀러 왔는데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아. 우리 세대는 물건을 버리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껴 쓰고 모으고 남겨두는 게 미덕이었죠.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언젠가 쓸 거야. 아까워서 못 버려. 이건 추억이 담긴 거야. 그렇게 이유를 붙이면서 하나씩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 들면서 짐이 되더라고요. 물건이 많으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찾는 것도 힘들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쌓아뒀나 싶고 그렇게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허전했어요. 공간은 꽉 차 있는데 마음은 텅 빈 기분이랄까요? 물건을 못 버리는 건 단순히 아까워서만은 아니에요.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시간과 추억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걸 버리면 그때 그 순간도 사라질 것 같고 내가 살아온 흔적이 지워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못 놓는 거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2%가 집안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버려야 하는 걸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68%였어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퍼 하워드는 물건과 정체성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유물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처럼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는 것 자체가 불안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버리면 다시 가난해질 것 같은 무의식적 두려움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정리를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예요.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의도적으로 물건을 정리한 노년층의 우울감이 평균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비워지면서 심리적 여유도 함께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부엌 서랍 하나를 열어서 쓰지 않는 작은 냄비, 손잡이 부러진 국자, 녹슨 가위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저것도 아까운데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니까 서랍 안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옷장으로 갔어요.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 가득했어요. 살 빼면 입지, 언젠가 입겠지 했던 옷들. 그런데 솔직히 다시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벌씩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도 덜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면 옛날 물건들이 나와요. 아이들 사진, 남편이 사준 액세서리, 친구가 준 선물. 그럴 땐 잠시 멈춰서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사진은 한 장만 남기고 물건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실물은 보냈습니다. 기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정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바닥이 보이고 공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청소할 때도 훨씬 수월했고요. 그런데 제일 놀라웠던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물건을 찾을 때 헤매지 않으니까 짜증이 덜 나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답답함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보는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물건을 쌓아두는 건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정작 그 물건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다는 걸요. 비워내니까 오히려 더 든든해지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남으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보이고요.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돌아봐요. 이번 주에는 뭘 보낼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조금씩 비워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살 때도 신중해졌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들여놓을 만한 가치가 있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출도 줄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면 처음엔 허전해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심심한 것 같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빈자리가 편안함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는 탁자 위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물건이 아니라 여유가 생긴 거죠. 물건 하나 버리는 게 뭐 대수냐 싶을 수 있는데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생각도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도 가벼워져요. 홀가분함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요. 두 번째, 자식들 물려줄 걱정 내려놓기. 69세 박영희 씨는 딸이 둘 있어요. 큰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요. 작년 겨울 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다행히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갈 수도 있구나. 그럼 애들한테 뭘 어떻게 남겨줘야 하지? 재산 정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집에 왔을 때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나중에 이 집 너한테 줄까? 아니면 팔아서 너희 둘이 나눠 가질래? 그랬더니 딸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마. 엄마 돈은 엄마가 쓰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 그 말에 영희 씨가 울컥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뭘 남겨줘야지. 딸이 영희 씨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한테 제일 큰 유산이야. 돈 걱정하느라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면 그게 더 마음 아파. 영희 씨는 그 뒤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지금 자기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한테 뭔가를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부모 노릇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아끼고 참으면서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달라요. 자식들은 부모가 물려줄 재산보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부모가 돈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게 더 마음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부모는 그걸 몰라요. 여전히 뭔가를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려서 지금을 못 즐기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상속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기도 해요. 형제 간의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세금 문제며 법적 절차며 복잡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도 차라리 부모가 다 쓰고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0대 이상 부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70대의 경우 이 비율이 81%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68%가 부모 재산보다 부모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미국의 노년학자 교수는 1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자식 걱정하느라 내 인생을 못 산 게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모만 여전히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를 보면요.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노년기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자식 위해서 한다는 게 정작 자식한테도 부담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이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자식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뭘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아줘. 그게 제일 좋아.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내가 혼자 고민하던 걸 아이들은 전혀 바라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엔 내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봤어요.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치면 생활비가 얼마 들고 병원비는 또 얼마 들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남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쓰자. 자식들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다.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고, 전에는 아깝다고 못 샀던 옷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돈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여행을 다녀와서 아이들한테 사진을 보내줬더니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표정 되게 밝아 보인다. 이렇게 살아. 그 말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돈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요. 내가 아끼고 참으면서 우울하게 살면 아이들이 더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내가 즐겁게 살면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식한테 주는 선물이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다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급한 일 생기면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남겨둘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을 희생하진 않으려고요.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아껴도 문제고 너무 펑펑 써도 문제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진짜 바라는 건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한 모습이에요. 내 노후 자금 확보하고 남는 돈으로 지금을 즐기는 게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물건도 정리하고 재산 걱정도 내려놓으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혼자서도 편안한 하루 만들기. 71세 최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살고요. 처음 혼자 되고 나서 경자 씨는 매일이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어느 날 아침 경자 씨는 식탁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 혼자 뭐하러 밥을 먹나?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그때 경자 씨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경자야, 내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자. 같이 걷자. 경자 씨는 귀찮았지만 친구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책이 지금은 매일 아침 루틴이 됐어요. 경자 씨는 지금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아플 때도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밥 챙기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남으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걸 외로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 많은 곳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세대 5명 중 1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의 68%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고독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에서는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했는데요. 행복의 핵심은 관계의 질이지 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 몇 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팀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40% 높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정해져 있으면 하루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그게 마음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혼자 있어도 괜찮구나. 중요한 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구나 싶었어요. 그럼 혼자서도 편안한 하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 루틴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몸을 깨우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때나 일어나서 축 처진 채로 하루를 보냈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 마음도 따라 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먹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먹는다고 대충 때우지 말고 제대로 차려서 먹어보세요. 밥에 국, 반찬 두세 가지.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냉장고에 있는 것 꺼내서 예쁜 그릇에 담아 먹으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혼자 밥 먹을 때 테이블에 꽃 한 송이 놓고 먹어요. 그럼 밥상이 훨씬 따뜻해 보이거든요. 식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걸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 공원이나 슈퍼마켓까지만 다녀와도 돼요. 걸으면서 오늘 날씨가 어떤지, 나무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걷는 게 처음엔 쓸쓸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좋아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게 명상 같더라고요. 오전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서 책을 봅니다.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운 걸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전날 남은 반찬에 밥을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그리고 낮잠을 자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낮잠이 정말 꿀잠이에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해요. 빨래를 개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것도 천천히 하나씩 해요. 급할 것 없어요. 혼자니까 내 속도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더라고요. 저녁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창밖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창밖을 바라봐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를 느끼는 시간이랄까요? 밤에는 일찍 자려고 해요. 10시 전에는 자리에 눕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봐요. 오늘 뭘 했고, 뭐가 좋았고, 내일은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스르르 잠이 와요. 예전엔 잠이 안 와서 뒤척였는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루틴을 만들고 나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이잖아요. 평생 남을 돌보다가 이제야 나를 챙기는 거죠. 그게 참 좋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내 속도대로 먹을 수 있어서 편해요. 혼자 잠드는 게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침대가 내 공간 같아서 좋고요. 혼자라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구나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게 만드는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루틴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면 혼자서도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니까 이번엔 사람 관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랑 계속 만나야 할지, 누구는 이제 멀리해야 할지. 그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 서운해도 참고 화나도 웃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한 거더라고요. 좋은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관계 정리하고 남은 인생 즐기기. 65세 이명숙 씨는 친구가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동창회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척 모임도 다 챙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명숙 씨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피곤하고 속상한 거예요. 특히 한 친구가 문제였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명숙 씨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게다가 식사 비용은 늘 명숙 씨가 냈어요.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명수가 다음 주에 내 딸 결혼식인데 와야 해. 축의금도 넉넉하게 줘. 그 말에 명숙 씨가 화가 났어요. 친구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축의금 받으려고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명숙 씨는 그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한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구인데 딸 결혼식도 안 와? 명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명숙 씨가 이렇게 관계를 끊은 건 처음이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먼저 관계를 정리한 거였죠. 우리 세대는 관계를 끊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배웠고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운해도 참고 화나도 참고 그렇게 관계를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관계가 다 소중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관계는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나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가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의 78%가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어요. 친구라서, 친척이라서, 오래 알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만나는 관계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만 나이 들면 정말 의미 있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해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관계 수를 줄이고 친밀한 관계에 집중한 노인들의 행복도가
29%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고 기운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짜증나고 우울해지고요. 그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가끔 만나면 되는 사람, 이제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종이에 적어보니까 생각이 정리됐어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동안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리는 조용히 했어요. 갑자기 관계를 끊으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천천히 줄여갔어요. 전화가 오면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는 말에 다음에 하자고 하고 몇 번 그러니까 상대도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어요. 내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속이 후련해졌어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듣기 싫은 말 들으면서 참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이 내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대신 좋은 관계에 집중했어요. 만나면 편한 친구 서너 명이랑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전화로 한참 수다도 떨고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구나 싶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더라고요. 가족 관계도 정리했어요. 친척 모임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었는데 다 나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모임만 나가기로 했어요. 명절이랑 큰 행사만요. 나머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들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전에는 일주일 내내 사람 만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생기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만남이 즐거워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 거죠. 관계를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멀리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이제 내 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야 이 홀가분함을 오래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5번째, 건강 챙기며 마음 가볍게 살기. 73세 한정희 씨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지를 받아보니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운동 좀 하세요.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팔팔한데 벌써 약을 먹어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배가 나왔고 얼굴이 퉁퉁 부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건강해지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그런데 매일 조금씩 늘려가니까 한 달 뒤엔 30분을 걸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1시간씩 걷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의사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젊을 땐 아프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별로 안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이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아프면 회복이 어려워요. 젊을 땐 며칠 쉬면 나았는데 이젠 한 번 아프면 몇 달씩 가요.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고 병원 다니는 것도 일이 되고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도 따라 나빠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니까 더 아파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건 몸만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85%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우리 세대의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질환들은 대부분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우울증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운동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다는 거죠. 특히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해요. 또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평균 8년 더 길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구나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거요. 처음엔 10분만 걸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서 더는 못 걸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늘리니까 한 달 뒤엔 20분, 두 달 뒤엔 30분을 걸을 수 있었어요. 걷기에 좋은 점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돈 들 일도 없고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걷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자연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머릿속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에요. 식사도 바꿨어요. 전에는 짜게 먹고 기름진 거 많이 먹었는데 이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채소도 많이 먹고 고기는 적당히 먹고 튀긴 음식은 피하고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물도 많이 마셔요. 하루에 8잔 정도. 물을 마시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작은 변화인데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끊었어요. 전에는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했는데 이젠 안 마셔요. 술 먹고 나면 다음날 몸이 무거워서 운동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잠도 중요해요. 밤 10시 전에 자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전혀 다르거든요. 피곤하면 낮잠도 자고요. 우리 나이엔 잠이 보약이에요.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거 들 때 힘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고요. 의사가 칭찬해 주는데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플까봐 불안했거든요. 언제 쓰러지면 어쩌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을 챙기니까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지금은 운동이 취미가 됐어요. 오늘은 몇 보 걸었나?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즐거워요. 건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자체가 재미있어진 겁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오래 살려고가 아니에요. 홀가분하게 살려고 해요. 건강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아프면 짐이 되지만 건강하면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물건을 비우니까 공간이 생기고 재산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니까 외롭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니까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을 챙기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건도, 돈도, 관계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예요. 짐이 되는 건 놓고 힘이 되는 것만 챙기는 거죠.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자식들 눈치 보는 것도 남한테 좋게 보이는 것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을 무겁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가볍게 걸어가도 되겠네요. 짐 내려놓고 여유 있게 내 속도대로.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